고금소총과 야담. 괴짝에 들어간 제독관. 옛날에 어떤 문관이 경주에 제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방할 때면 의뢰의 기생을 불러 담뱃대로 머리를 톡톡 치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계집들은 요망하기가 도깨비나 요괴의 침배 없지. 어디 거슬려서 두고 볼 수가 있나. 당연히 이를 들은 사람들은 제독을 싫어하게 되었고 부윤마저도 이러한 행실을 질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윤이 기생들에게 비밀리에 말을 전하기를 너희들 중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독을 속여 망신살이 뻗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후하게 상을 내리겠노라. 이 말을 들은 기생 중에 어린 기생 한 명이 자기가 해보겠노라고 나섰습니다. 제독은 향교가 있는 구역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종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기생은 제독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여염집 여자처럼 차려입고는 향교의 관문을 지나가고는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제독이 부리는 통인아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는데 문간에 서서 어떤 때는 옆모습만 드러내고 어떤 때는 전신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 통인 아이가 다가왔고 그녀는 잠시 한두 마디 나눈 후 떠나고는 했습니다. 기생은 하루에 한두 차례 와서 그러기를 한동안 계속하였습니다. 이윽고 제독이 통인 아이에게 자주 찾아와서 아이를 부르는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통인 아이가 말하기를 그 여자는 제 누님이옵니다. 자영이 장사하러 떠난 지가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도와줄 리 없이 혼자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저를 자주 찾아와 의논하곤 하옵니다. 어느 날 저녁 통인 아이는 밥 먹으러 가고 없고 제독만 혼자 있을 때 그 여인이 찾아와 아이를 불렀습니다. 제독은 통인 아이 대신 대답하고는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는데 얼굴을 붉히고 수줍은 태도를 보이며 한쪽에 조신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독이 말했습니다. 통인 아이는 지금 자리를 비우고 없으나 내 담배를 피우고 싶네. 담배에 붙일 불씨를 좀 갖다 주지 않겠는가. 여인이 불씨를 가져오자 제독이 말했습니다. 너도 자리에 앉아 담배를 좀 피우지 않겠느냐. 여인이 대답하기를 어찌 소녀가 감히 그러겠나이까. 제독이 말하기를 보는 사람도 없으니 신경 쓸 것 없네.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제독의 청에 따라 담배를 약간 피웠습니다. 제독은 문득 여인에게 마음이 끌려 말하였습니다. 내가 일찍 미인을 많이 보았지만 내가 그중 가장 예쁜 것 같구나. 너를 본 후로는 침식을 잊고 내 생각뿐이야. 아예 여기서 나랑 같이 살지 않겠느냐? 나 혼자이니 다른 사람은 모를 것이네. 기생은 짐짓 아연실색한 듯 말하였습니다. 나리는 양반이시고 소녀는 천한 신분이온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이 지나치십니다. 제독이 대답하기를 참말일세. 농이 아니야. 그가 맹세하며 말하되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일세. 정말이고 말고. 그러자 기생이 말하기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감사하게 받들겠사옵니다. 너를 이렇게 만나니 정말 꿈만 같구나. 기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나리께서 심려하셔야 할 점이 있사옵니다. 나리께서 지금 머무시는 곳이 향교이오니 소녀가 듣기로는 예로부터 금요의 구역이라 들었사온데 사실이옵니까? 그러자 제독이 여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어찌 그런 것까지 알았느냐? 내 말이 옳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기생이 답하기를 제게 맡겨주시면 방도를 마련하지요. 저의 집이 이 근처이옵고 저 또한 홀몸이오니 밤에 조용히 찾아오시면 아무도 모를 것이옵니다. 동생에게 전립을 들려 보낼 것인즉 그걸 쓰시고 변복하시옵소서. 평범한 전립을 쓰시면 아무도 나리인 줄 모를 것이옵니다. 제독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묘책을 떠올렸는고. 내 말대로 할 테니 너도 꼭 동참해야 하느니라. 제독은 이를 두세 번 거듭 말했습니다. 기생은 미리 준비된 집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통인 아이 편으로 전립을 보내었습니다. 제독은 약조한 대로 도착하였고 기생은 그를 맞이하여 등을 켜고 주안상을 내어왔습니다. 같이 술을 대작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독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라 일렀습니다. 기생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바깥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잠시 귀 기울여 소리를 듣더니 대경실색하여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남편이 돌아왔사옵니다. 소녀 박복하기 짝이 없어 저런 개망난 일을 서방으로 맞이하게 되었사온데
흉포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옵니다. 살인과 방화로는 당할 사람이 없을 지경이옵지요. 3년 전에 저 사람이 저를 떠나서 다른 서방을 맞이했고 그 이후로 남남으로 지냈사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지금 찾아온 건지는 꿈에도 모를 일이옵니다. 또한 목소리를 들어보니 술에 잔뜩 취한 것이 분명하오니 날이 깨도 참으로 큰일이옵니다. 이를 도대체 어찌하오리까? 그러고는 기생이 밖으로 나가 대답했습니다. 누가 이런 야심한 밤에 찾아와 소란망동이시오?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목소리 몰라? 문 안 열고 뭐해?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철호가 아니시오. 우리가 갈라선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무슨 일로 오셨소? 목소리가 묻는 말을 무시한 채 말했습니다. 임자가 날 떠나서 다른 놈팡이를 만나고 다니니 우라가 치밀어서 참을 수가 없네. 내 임자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어. 그리고는 문짝을 두들겨 부수더니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기생이 방에 서둘러 돌아와 말했습니다. 나리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작은 오두막집이다 보니 숨을 곳이라고는 빈쌀 괴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기생은 황망히 괴짝 문을 열며 재촉했습니다. 어서 이 안에 들어가세요. 제독은 서두르느라 옷도 입지 못한 채 괴짝 안에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들으니 그놈이 방 안에 들어와서는 제 마누라와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헤어진 지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무슨 연유로 찾아와서는 이 난리요? 전남편 역을 맡은 자가 말하길. 임자가 날 쫓아내고 다른 남자를 들였으니 두고 간 내 옷까지나 물건을 가지러 왔네. 그러자 그녀가 그의 물건을 내던져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괴짝도 내 거야. 그녀가 답하기를. 당신 거라니. 내가 비단 2필을 주고 직접 산 건데. 그가 말하기를. 하지만 그 비단 중 한 필은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괴짝은 못 줘. 당신이 비단을 줬다고 해도 비단 한 필 준 거로 이 괴짝을 통째로 가져간다고? 턱도 없어. 이렇게 서로가 다투며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 임자가 괴짝을 못 주겠다면 관아에 소송하여 판결을 받도록 하지. 어느덧 날이 밝자 그는 사람을 불러 괴짝을 들고 판결을 받기 위해 관하로 갔고 여인도 뒤를 따랐습니다. 관청에 다다르니 부윤이 윗자리에 앉아 있었고 곧 괴짝에 관한 송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연을 들은 부윤은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 괴짝을 사는데 절반씩 내었다고 하니 반으로 잘라 둘에게 나누어 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톱을 대령하여라. 통인이 톱을 가져와 괴짝을 자르기 시작하니 벼랑간 괴짝 안에서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 하는 울부짖음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부윤이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괴짝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구나. 그리고는 괴짝을 열도록 명하였습니다. 통인이 간신히 열쇠를 찾아 문짝을 여니 안에서 반쯤 벌거벗은 사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를 보자 좌중이 한바탕 웃느라 난리였습니다. 그 벌거벗은 사내가 제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윤이 묻기를. 저런 어찌하여 제독께서 그렇게 괴짝 안에 들어가 계셨어? 어서 밖으로 나오시지요. 제독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얼굴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부윤은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옷을 가져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옷을 보니 여인이 입는 녹색 잠옷이었습니다. 제독은 황급히 옷을 뒤집어 몸에 걸치고는 향교의 자기 방으로 내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독은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경주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괴짝에 들어간 제독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까만 강아지와 죽순.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잘 살고 동생은 못 살았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배가 고파 형의 집을 찾아가 밥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형수는 나무를 해준다면 밥을 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동생은 나무를 해주고 형수에게 밥을 얻어 집으로 오던 길에 재를 넘다가 너무 힘이 들어 잠시 쉬었습니다. 동생은 형수가 준 보따리를 끌러 밥주발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밥주발 안에는 밥은 없고 똥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리 야박할 수 있을고. 동생은 이렇게 한탄하며 똥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까만 강아지가 오더니 똥을 널름널름 주워 먹었습니다. 동생은 그것이 신통하여 복순아,
옥순아,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며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강아지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동생은 배도 안 고프고 집안에는 웃음이 돌았습니다. 한편 형은 동생이 그렇게 가고 난 후 아무 소식이 없기에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생의 집을 찾아갔는데 동생의 집 식구들 얼굴이 하나같이 뽀얗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형은 배고픈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며 왔다가 뜻밖의 모습에 놀라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강아지 하나를 얻어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뒤부터는 배도 안 고프고 이렇게 집안에 웃음이 돌아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의 말에 배가 아픈 형은 그만 강아지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죽은 강아지를 불쌍히 여겨 사당 밑에 묻었는데 강아지 무덤에서 왕대순이 자라나더니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이런 모습을 보고는 땅을 파헤쳐 죽은 강아지를 가져다가 자기 집 사당 밑에 묻었습니다. 역시 거기서 왕대순이 자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보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한량이 있었습니다. 이 한량이 어느 날 바닷가의 모래밭을 거닐고 있는데 멀리서 마을의 소년들이 모여 무엇인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량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 꼬리가 셋이나 달린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놓고 7명의 소년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그 거북이를 서로 자기가 가지려고 다투었지만 7명이 함께 잡은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타협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이가 7사람이 잡은 것이니 7등분으로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그 말이 옳다 하여 칼을 들어 거북이의 몸을 7토막으로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꼼짝없이 죽게 되고 말았으니 슬픈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애원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한량은 그 거북이의 신세가 너무나 딱해서 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거북이를 사서 바닷속에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는 고마운 표정을 지으면서 신기하게도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다의 용왕입니다. 오늘은 마침 육지를 구경하려고 바닷가에 나왔다가 붙들려 하마터면 죽을 뻔했으나 당신 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곳에 와서 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당신을 도와 오늘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거북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한량은 오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주막집 노인은 한량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한량은 방랑길을 나섰으니 내일은 뒷산에 올라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뒷산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주막집 주인은 한사코 말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원래는 뒷산의 산신이었는데 지금 산을 차지하고 있는 악녀 때문에 산에서 쫓겨 내려와 이 꼴이오. 만일 당신이 그 산에 올라가면 큰 화를 당할 거요. 이제까지 뒷산에 올라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다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량은 산의 대장부가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야 어찌 사내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악녀가 산신으로 있다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어서 그런지 날은 빨리 저물었습니다. 하루 노숙할 만한 곳을 찾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밤이 되니 한량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불이 반짝반짝 비쳤습니다. 한량이 불빛을 찾아가니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주인을 청하니 젊고 어여쁜 여인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량이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하니 여인은 반갑게 응해줄 뿐만 아니라 저녁 밥상까지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량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악녀는 동침을 청하면서 나는 이곳 산신이니 함께 살면 어떻겠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량은 속으로 놀랐지만 미리 들은 게 있었으므로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수작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허허, 어디 아녀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이러는 게요.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악녀는 시퍼렇게 되어 입가에는 흰 거품을 내면서 한량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디 두고 보자.
악녀가 주문을 외우며 중얼거리니 갑자기 천지가 먹칠한 것처럼 암흑세계로 변하고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갯불이 번쩍거렸습니다. 마치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량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으며 도저히 악녀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살려준 거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악녀에게 며칠 동안만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악녀는 한량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이래 동안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를 속이고 달아나거나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한량은 거북이를 살려준 바닷가에 가서 용왕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닷속에서 예쁜 동자가 나오더니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한량은 동자를 따라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한량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3명의 장수를 딸려 보내면서 악녀를 치는데 도와주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한량은 3 장수와 함께 육지로 나와 악녀를 치러 갔습니다. 장수들이 무슨 술수인가를 쓰니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고 비바람이 쳐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악녀는 한량을 무섭게 노려보며 내가 용왕의 힘을 빌어왔으나 나의 술법에는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종이에 주문을 써서 소지릉 올리니 웬일인지 장수들이 무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한량은 이제 꼼짝없이 악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악녀는 내가 아무리 꾀를 내어도 별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1달 동안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한량은 다시 용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용왕은 크게 걱정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의 힘을 빌어야겠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옥황상제는 3 장수를 내려보내니 3 장수는 술수를 써서 비바람과 벼락을 치게 했습니다. 악녀는 비웃으면서 내가 하늘의 힘을 받고 있구나. 이제 내 무궁무진한 술수를 보아라. 하면서 다시 종이에 주문을 써서 소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이 비바람과 벼락은 여전했고 마지막에 큰 벼락이 악녀 위에 떨어져 악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악녀의 시체는 커다란 늙은 여우로 변했습니다. 여우가 여자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한량은 하늘나라의 3 장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주막집 노파에게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궁으로 용왕을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겨울의 딸기와 뱀. 옛날 어느 고을에 성질이 매우 고약하고 까다로운 원님 한 분이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이방이라는 사람은 그와는 반대로 마음씨 착하고 의리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임 원님 때부터 일해온 그는 억울한 일, 불의한 일을 그냥 보고 넘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그런 이방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터무니없는 이유로 파면을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임 후 1달쯤 지난 뒤 구실을 삼아 이방을 파면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게 이방, 지금부터 1달 이내에 뱀과 딸기를 구해 오도록 하게. 만일 구해오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이요,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때는 한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뱀과 딸기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씨 착한 이방은 감히 사또의 분부를 거스르기 어려워 다음 날부터 산으로 들러 뱀과 딸기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천은 흰 눈에 덮여 뱀과 딸기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방은 열심히 뱀과 딸기를 찾아 헤매다가 그만 병이 나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이방이 병석에 눕게 되니 그의 아들들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편찮으시옵니까? 이방은 아들들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나서서 아버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더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길로 큰아들은 동원으로 나가 원님께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원님은 이방의 아들이 왔다고 하니 뱀과 딸기를 가지고 왔나 싶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원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여쭙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구렁이에게 물려 앓고 있사옵니다. 이 말은 들은 원님은 크게 노하면서 이놈,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구렁이가 있단 말이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말을 받아 큰아들은 그러면 이 겨울에 뱀은 어디 있으며 딸기는 어디 있사옵니까? 하고 되물으니 원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들의 지혜로
이방은 파면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유와 그의 아내. 고유는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그의 조상은 충신이며 문장가로 유명했던 고경명입니다. 그러나 고유는 불운하여 연암은 살 때 부모와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혈혈단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을 장가도 못 들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해 경상도 고령 땅에까지 흘러왔습니다. 고령 땅에서 고유는 김첨지라는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 부지런히 그리고 진심으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김첨지나 그의 식구는 물론이거니와 온 동네 사람이 모두 착한 도령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고유는 비록 글 공부는 못했지만 모든 면에서 재주가 비상했고 더구나 장기를 썩 잘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랑방에 드나들며 그 솜씨를 한껏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가난하지만 인복이 있는 박좌수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박좌수는 장기를 무척 즐겼기 때문에 자연히 고유를 데려다가 상대했고 또 그래서 차츰 한 식구처럼 정답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답다고는 하나 점잖은 노인과 머슴살이 총각인 아무래도 박좌수가 고유를 귀여워하고 고유는 그런대로 예의를 지키며 존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얼마를 지내다가 박좌수는 마침내 고유를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고유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흠씬 쏠렸을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권고도 간절해서 외동딸을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박좌수는 그래도 떠돌이 머슴인지라 딸한테는 좀 미안했는지 얘야, 그 고 도령이 지금은 비록 하찮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보아하니 문벌 있는 집안의 자손이고 장래에 꼭 잘 될 사람 같은데 너의 뜻은 어떠냐? 하고 일단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의외로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실은 저도 그분이 장래성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보다도 부모님께서 정하시는 일을 자식된 몸으로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혼례식이 서둘러 거행되었습니다. 박좌수의 살림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또 고유도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인지라 혼례식이라고 해야 그야말로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동네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한 사흘쯤 아무 일 없이 지냈습니다. 하루는 고유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은 저나 저희 아버님이 당신의 장래를 바라본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오늘부터 좋은 글방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집에 남아 무슨 짓을 하든지 집안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말고 반드시 크게 되실 날까지 참읍시다. 고유는 아내의 이 뜻을 더없이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내 맹세코 성공하리다. 그렇게 아내와 작별한 고유는 얼마 안 되는 노자를 얻어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유는 우선 경상도 합천 어느 시골 서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코올리게 어린이 틈에 끼어 난생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천자문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유는 역시 유명한 학자의 후손답게 총기가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기 때문에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천자문을 열흘에 뗀 고유는 순서를 따라 차곡차곡 어려운 학문을 열심히 익혀갔습니다. 여기서 6년을 지냈을까요? 그동안 고유의 학문은 스승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여복의 고서방, 이만하면 과거에도 합격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선생의 말에 고유는 다시 어려운 책들을 짊어지고 합천 해인사로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뒷곁 헛간 같은 방 하나를 얻어 피나는 고학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까닭에 아침, 저녁, 절마당을 쓸고 때로는 나무도 해주고 하면서 끼니를 얻어먹었습니다.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고 등잔불 대신 개똥벌레나 창밖에 쌓인 눈빛을 이용하여 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내와 약속한 지 꼭 10년, 마침 숙종 임금의 특별 과거령이 내렸습니다. 고유는 즉시 서울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여 보기 좋게 급제하고 이에 따라 가주서라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 서기관이랄까. 임금 곁에서 조회 때의 일을 즉시 기록하는 관리였습니다. 이 가주서의 벼슬을 고유는 정성껏 그리고 재주껏 했습니다. 그동안 글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숙종 임금의 아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숙종 임금이 고유를 가까이 불러 과분한 칭찬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유의 조상이 유명한 충신학자인 고경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새삼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경상도 고령 땅에서 아내를 얻고 또 그 아내와의 언약을 끝끝내 지킨 사실에는 숙종 임금도 지극히 감동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숙종 임금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고유를 경상도 고령의 현감으로 임명했습니다. 고령은 말할 것도 없이 고유가 10년 전에 아내를 두고 떠나온 고을입니다. 이를테면 비단옷 입고 돌아가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할 만한 임금의 처분인가요? 고유는 서둘러 서울을 출발하여 한 열흘쯤 걸려서 고령 고을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함께 가던 관속들과 떨어져 일부러 초라한 나그네 차림을 한 고유는 부랴부랴 박좌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먼저 살던 마을은 그대로인데 하필이면 그리운 아내가 있는 박좌수의 집만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사람 기척 하나 없는 집터 앞에서 고유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내와 장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고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박좌수는 병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는 결코 고유가 생각한 것처럼 불행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유가 여기서 수소문하여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말을 하나로 다듬어 묶은 것입니다. 10년 전에 박좌수가 딸을 고도령이란 머슴살이 총각한테 주었더니 그 신랑이 며칠 후 어디론지 가버렸지. 하지만 다행히 박좌수의 딸이 어질고 부지런하여 손수길쌈을 하며 돈을 벌어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저 건너 산 너머에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고 있지. 게다가 또 올해 10살 되는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효성이 지극해서 칭찬이 자자하네. 그리고 또 그 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는 물론이거니와 가끔씩 거지 같은 사람까지 불러들여서 음식 대접을 하고 그럴 때마다 10년 전에 어디로 간 고도령의 소식을 꼭 자세히 묻는다네. 당신도 보아하니 어려운 나그네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게나. 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유는 얼마나 반갑고 감격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고유는 발길을 돌려 산 너머 마을을 향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오, 저 집이다. 고유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소나무 숲을 엇비스시 등지고 서 있는 기와집은 마치 서울의 큰 부잣집 같았습니다. 그 좌우로 질비한 초가집은 아마 그 집에 딸린 일가나 하인의 집 같았습니다. 고유는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도 거지잔치를 하는 듯 수 없는 거짓대가 차일친 마당에 꽉 차 있었습니다. 고유로 물론 남루한 모습인 까닭의 그 중에 하나로 알았는지 하인은 말도 묻지 않고 음식상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유는 일부러 의젓한 태도로 바깥 큰 사랑방으로 썩 들어갔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지금 늙은 선생이 어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고유는 그 아이가 바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아들인 줄 짐작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대뜸 얼싸안고 싶었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내가 주인 도령이냐? 나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한 끼니 밥이나 얻어먹을 생각으로 찾아왔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고유를 쳐다보더니 손님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가 성을 가진 사람이다. 고유의 대답을 듣자 어린이는 바로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저 실례요나 손님의 처가댁은 어디에 사시는 뉘십니까? 하고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나의 장인은 박좌수란 분이시다. 고유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벼랑간 사랑방 뒷문이 열리며 고유의 아내가 울음소리와 함께 달려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와 생전 처음 보는 부친의 품에 안긴 아들의 기쁨은 그들이 10년의 괴로움을 참고 서로 노력한 보람이었습니다. 감흥사 신라 때 어느 왕이 아들을 얻었는데 태어나서 석 달이 넘도록 왕자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근심한 나머지 왕과 왕비는 전국 명찰을 돌아다니며 기도를 드리게 했으나 왕자의 눈은 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잠을 자는데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밖을 내다보면 마당에 독수리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니
그 독수리를 따라가면 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샘에 물을 찍어 왕자의 눈에 바르면 왕자의 눈이 뜨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꿈을 깨보니 밖은 이미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왕비가 밖을 내다보니 과연 나무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급히 채비를 차려 왕자를 안고 마차를 타고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성주 대산동까지 가니 날이 저물었는데 마침 독수리가 한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바위 밑에 조그만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물을 떠 왕자의 눈에 3번 찍어 바르니 왕자가 눈을 반짝 뜨는 것이었습니다. 왕비와 눈이 뜨인 왕자가 경주에 돌아오자 왕이 너무 기뻐서 이는 모두 부처님의 은덕이니 그 바위 곁에 절을 지어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은 절이 감은사였는데 그 뒤 몇 차례 중창하면서 감흥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이 절에 부처님께 빌면 눈먼 사람이 모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고지. 경기도 안성군 고지리 북촌 앞에 약 50평가량 되는 못이 있으니 이 못이 고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고목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친이 돌아가시자 직관을 불러 묘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관은 이곳에 매장을 한 후 벼 한 마리를 찧어 쌀이 다시 한 마리 되거든 큰 일을 시작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관이 정해준 터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고목룡의 가세가 점점 번영했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목룡의 손금에는 벼슬금이 점점 자라 가운데 손가락 셋째 마디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본 그는 임금이 되려면 손금이 손가락 끝까지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칼로 손가락을 째어 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농사를 지어 쌀을 되어보니 벼 한 말에서 쌀이 9 홉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자 그는 한 홉쯤 부족한들 어떠랴 하고 임금이 되어보고자 군사를 모아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누이가 굳이 말리며 그를 달랬습니다. 한 해 농사를 더 지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는 누이의 말이 귀에 거슬려 대장부가 큰 일을 하려고 길을 떠나는데 요망스럽게 계집년이 무슨 참견이냐. 하며 옆에 찬 칼을 빼 누이의 목을 한 칼에 베어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그가 평택을 지나 소세 부근에 이르자 거느리고 가던 군사들의 말굽이 갑자기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아 쩔쩔매고 있는 판에 관원들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군사를 몰아목룡에 군사를 치니 그들은 쫓겨가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목룡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관군은 목룡의 가족은 물론 근친까지도 멸족을 시키고 목룡을 잡으려 하였으나 그의 행방은 묘연할 뿐이었습니다. 관원들은 그의 집안을 이잡듯 샅샅이 뒤졌는데 그가 거처하는 방 선반 위에 큰 맹충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관군이 칼로 맹충을 내려치니 그 맹충은 갑자기 목룡으로 변하여 허리가 2 동강으로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목룡을 죽인 관군들은 또 다시 그의 집을 헐고 그 집 자리에다 큰 못을 파고 목룡의 집 세간들을 모조리 그곳에 넣고 또 산소까지 다 파내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산소에서는 한 마리의 송아지가 3발을 세우고 앞발 하나만 꿇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방 사람들은 이 고지에 물을 퍼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가뭄이 심하여 이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이 못물을 퍼서 논에 대다가 못물이 거의 없어질 즈음 전에 내려오는 전설도 있고 해서 한번 못속을 볼까 하고 물을 다 퍼내자 벼랑간 뇌성병력이 치며 소나기가 내리 퍼부었습니다. 겁이 난 농부는 물 퍼내기를 그만두고 동네로 뛰어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이 못바닥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처가 지금 말로 한 부대의 병사들을 둔 어느 대장이 지독한 공처가였습니다. 하루는 이 대장이 교회에다 붉은 기와 푸른 기를 세워놓고 명령하기를 공처가는 붉은 기 쪽으로 가고 공처가 아닌 사람은 푸른 기 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붉은 기 쪽으로 모이고 푸른 기 쪽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대장이 그 사람을 장하다 하면서 내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적과 마주쳐서 적을 무찌르고 싸우며 화살과 돌이 비오듯 하여도
한 번도 꺾여 본 적이 없지만 일단 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나 애정에 못 이겨 아내에게 지고 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가 언제나 경계하기를 세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여색을 이야기할 것이니 당신은 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붉은 기 아래는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 이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장은 한바탕 파한대소를 하며 공처가가 이 늙은이뿐만은 아니구나. 했습니다. 과거 보러 간 선비.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한 선비가 살았는데 평생 소원이 과거에 붙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주연을 베풀고 과거한 자랑을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돈과 먹는 것은 아쉬운 것이 없었으므로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한 10번쯤 과거를 보러 서울에 올라갔었으나 전부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다 보니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탕진하고 이제 다시 과거를 치를 만한 여유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거에서도 낙방을 하고 나니 너무도 허무하여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허무한 생각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어느 곳엔가 이르러 보니 남산골이었습니다. 이 남산골에는 남산골 샌님이라고 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이 선비는 불빛을 밝혀놓은 근처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작정을 하고는 주모를 불러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주모, 내가 청이 하나 있소. 하나 들어주오. 무슨 일인데요? 오늘 저녁에는 다른 손님들은 받지 말고 물 한 동이와 빈 상을 하나, 그리고 잔 한 개하고 수저를 준비해 주오. 그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니 해드리지요. 그래서 그 선비가 부탁한 것을 주모가 갖다 놓고 밤이 이슥할 때에 그 선비는 혼자 상 앞에 의젓하게 앉아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제 선비는 그렇게 앉아서 고향의 친구들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김생원 자네도 오게. 원. 친구도. 자네도 오고 박생원 자네도 오게.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며 물동이에 담긴 물을 한 잔 떠서는 친구 자네도 한 잔 들게. 어이 고맙네. 과거 축하하이. 어이 박서방도 한 잔 들게. 예, 감사합니다. 샌님의 과거를 축하드립니다. 하고 허공에 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선비는 과거에 합격하여 고향에 돌아가 주연을 베풀고 여러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축하를 받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여러 사람 노릇을 해내며 술 마시는 흉내를 내다 보니 어느덧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 밤 가는 줄도 모르고 아, 친구 김씨 한 잔 들지. 참 그대는 김생원지. 한 잔 들지. 어이 친구 과거 축하하네. 라면서 흥에 겨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조선시대의 태평성대였던 숙종 17년이었습니다. 이때의 대왕이었던 숙종은 백성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남몰래 암행을 나오고는 했습니다. 그런 숙종 임금이 오늘도 암행을 나와 이리저리 다니다가 바로 이 선비가 묵고 있는 주막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미 밤이 깊어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으나 유독 그 주막만이 불이 밝혀져 있고 더욱 괴상한 것은 이상스런 중얼거림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엿들어 보니 난데없이 어이, 이 생원 이제 오나. 자네도 들어와 한 잔 들지. 어이 과거 축하하이. 라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무슨 일인지 호기심이 동한 숙종 임금이 태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웬 선비 혼자서 상을 앞에 하고 물잔을 기울이다 말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숙종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니시오? 예,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쉬려고 들렀습니다. 숙종 임금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시골 사는 박생원이라 하오만 댁은 어디 사는 뉘신지요? 예, 나는 서울 사는 이생원이라 하오. 아, 그러.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선비가 평생 소원이 과거에 한 번부터 친구들과 주연을 베풀고 술 한 잔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인데 과거에 낙방을 하여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숙종 임금이 가만히 보니 글 공부 꽤나 열심히 한 것 같고 인물 됨됨이도 쓸만한데 과거에 10번씩이나 떨어졌다니
한편으로 의문이 가기도 하고 또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측은한 생각 끝에 숙종 임금은 그 선비를 도우려는 심사로 아, 박생원. 내일 임시 과거를 본다고 하던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응시를 해보지요. 이번 과장에서는 높다란 대나무 장대의 길을 하나 달아놓고 조그만 글자를 한자 써놓고는 그 글자가 무엇인가를 알아맞추는 것이 문제라 합디다. 아마 뭐 비둘기 구자를 써놓는다고 하지요. 그래, 이 박생원이라는 선비는 밤새도록 비둘기구, 비둘기구, 비둘기구 하면서 암기를 하고는 아침녘에 과장을 나가보니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달라붙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글자가 집 우자라느니 갈지자라느니 애를 써보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박생원 차례가 왔는데 운이 없는 놈은 할 수 없는지 밤새 외워놓았던 비둘기 구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구자는 구자인데 도대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과장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숙종 임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숙종의 표정을 살핀 시관이 담뱃대를 들고 있다가 딱딱 두드리면서 속히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니 이 멍청한 박생원은 엉겁결에 또드라 구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낙방! 시관의 이런 판결을 듣자 박생원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비둘기 구자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박생원은 나는 참 과거에 운이 없는 놈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힘없이 과장을 되돌아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길을 돌려 나오는데 멀리서 한 젊은이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젊은 선비, 날 좀 보고 가오. 왜 그러시오? 나는 지금 과장으로 가는 길이라 시간이 없는데 왜 이리 붙으십니까? 아니 내가 젊은이에게 이를 말이 있어. 사실은 어제 어떤 양반이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주었는데 난 그만 시험장에서는 생각이 나지 않아 또두락 구자라 하여 낙방을 했소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답이 비둘기 구자인 것 같소. 비둘기 구자가 분명하니 그렇게 대답하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요. 박생원은 이렇게 생전 보도 못한 젊은이에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과거에 붙을 운은 이 젊은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젊은 선비는 몹시 기뻐하면서 그렇다면 당신께서도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라고 당부해 놓고는 과장으로 달려가 시관에게 비둘기 구자라고 대답하여 행운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비의 대답은 박생원이 가르쳐 준 것과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그 글자는 시골 사투리로 말하면 또두락 구자요. 서울 사투리로 말하면 비둘기 구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임금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박생원의 과거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봐라. 예. 아까 또두락 구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서울 사람이냐? 시골 사람이냐? 시관들이 명부를 들춰보니 또두락 구자라고 대답을 한 사람은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사투리로 또두락 구자이면 아까 그 선비의 대답도 맞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둘기 구자를 또두락 구자라고 대답을 한 박생원도 과거의 젊은 선비와 함께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생원 덕에 과거에 붙게 된 젊은 선비의 지혜로운 은혜 갚음 때문에 박생원도 과거에부터 평생 소원을 풀고 고향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진짜로 주연을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부며느리 개가시킨 시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아들 하나를 키워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얼마나 잘 맞아들였는지 그 며느리의 살림 솜씨며 시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본 지 3년 만에 갑자기 아들이 죽고 며느리는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뒤 문 밖에도 안 나가고 수절하고 지냈지만 항상 시부모의 마음에는 저 며느리가 내 집에 계속 있을까? 과연 우리 집 귀신이 되어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을 한 번씩 휙 둘러보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의 방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베개를 세워놓고 그 베개에 살아있을 때 남편이 입던 옷과 갓을 씌워놓고는 품어보기도 하고 끼고 눕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아차 싶었습니다. 새아기가 오죽하면 저런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품고 누웠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니
시아버지는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 집이 이제는 망했구나.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한탄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 당신 하룻밤 사이에 낯빛이 심히 안 좋으시니 대체 어찌 된 일인지요? 무슨 근심이라도 생기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망했어. 내가 어쩌녁에 가보니 새아기가 베개에 제 남편의 옷을 입혀놓고는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질 않겠어.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집 귀신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소? 내가 죽어버려야지. 며느라이의 마음처럼 나는 지금 죽고만 싶소. 세상에 그렇다고 내 목숨을 끊어가면서까지 집 걱정을 하면 어쩝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해보시지요. 그래, 좋은 방법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요? 이제는 우리 집 귀신이 되기는 틀렸으니 말 먹이고 소 먹이는 마부를 불러가지고 돈을 쥐어주고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합시다. 그리고 헛장을 해가지고 시체를 만들어 밤새 배를 앓다가 죽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손을 빌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가짜 시체에 염을 하여 관에 넣어 장사를 지냅시다. 시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좋은 방법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래, 당신 말에 일리가 있군. 이렇게 두 양주는 의논하여 아무도 모르게 마부를 불러 돈을 주면서 내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나의 청을 들어줄 텐가?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니 마부는 장가도 못 가고 말이나 몰고 다니던 처지에 굉장한 행운을 잡은 것처럼 여겨져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달 같은 새댁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요? 당장 그렇게 하지요. 내가 살림 미천은 장만해 줄 테니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멀리 데리고 가서 잘 살아야 하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마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프다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약방문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며칠 동안을 그렇게 다니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며느리가 크게 아픈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얼마 뒤 며느리가 죽었다고 야단을 내서 온 집안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시체를 만들어 놓고 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불쌍한 것에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내가 직접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두 내외가 들어가 염을 하고 관을 짜서 넣었습니다. 친정집에서도 딸이 죽었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 그냥 전향 넘어갔습니다. 한 3년이 지난 뒤에 시아버지가 서울에 다니러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 어느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녁상을 받아 먹다 보니 희한하게도 자기 입맛에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며느리가 해주던 바로 그 음식 맛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안채를 기웃거려 보니 바로 그 옛날에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아침상을 그대로 물릴 수도 없는지라 몇 수저 뜨고는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길 옆에 쌓아놓은 집단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뽑아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 뒤 시아버지는 그 길로 서울에 올라가 높은 벼슬을 하여 잘 살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마부를 남편 삼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꽤 많은 미녀, 어느 시골에 예쁘기로 소문난 처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를 잃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인물 좋고 솜씨 좋은 처녀였으니 자연 여러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으나 그 처녀는 부모의 3년상이 끝날 때까지는 시집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씨 고약한 사내 하나가 자기가 한번 그녀를 꿰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내는 그녀를 찾아가서 온갖 선심을 다 써가면서 꿰어봤으나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난 사내는 위협까지 했으나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밤중에 찾아가서 강제로라도 제 아내로 삼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내의 속셈을 미리 알아챈 처녀도 국리 끝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큰 개를 물동이에 넣고 부엌 아궁이에는 밤을 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뜰에는 개똥을 잔뜩 주워다 놓고
대들보에는 절구통을 달아 매두었습니다. 마당엔 멍석을 펴두고 그 옆엔 지게를 놓아두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비치던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지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사내는 살그머니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열려고 했으나 처녀는 문고리를 잠그고 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완력을 써서 문고리를 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녀도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몸을 덮치려 했습니다. 그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사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 얼굴이 고운데 반해서라면 불을 밝히고 내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 아네요. 하고 속삭였습니다. 사내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부엌으로 불씨를 가지러 갔습니다. 사나이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아궁이로 가서 불씨를 뒤적이며 입으로는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재 속에 묻어두었던 밤알이 익어서 탁하고 튀는 바람에 사내는 눈을 한 대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통 잿가루로 뒷범벅이 되었습니다. 사내는 갑작스런 일에 놀랐을 뿐 아니라 앞도 보이지 않고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어둠 속에서 물동이를 찾았습니다. 찬물로 씻으면 뜨거운 기운이 없어질 것 같아서 두 손으로 붓두막을 더듬자 물동이가 손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뜨려고 손을 넣는 순간 계란놈이 손가락을 꽉 물었습니다. 어이쿠! 하며 사내는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펄쩍 뛰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사내는 아차 쏘갔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그녀를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내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화도 나고 급하기도 해서 빨리 발을 내딛다가 그만 개똥을 밟아 미끄러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어 아프기도 하거니와 냄새도 고약해서 더욱 화가 치솟았습니다. 사내는 벌떡 일어나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대들보에 달아 매두었던 절구통에 이마를 부딪히면서 무거운 절구통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나이는 마당으로 뒹굴어 떨어지면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당에 퍼져 있던 멍석은 사내를 똘똘 말고 지게는 그 멍석을 쥐고 저절로 가더니 개울 낭떠러지에다가 사내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처녀는 화를 면하고 부모의 3년상이 끝난 다음 양반집 도련님에게 시집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바람난 여인 길들이기. 옛날 어느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의 행실이 부정함을 알게 되자 버릇을 단단히 고치겠다고 맘을 먹고 저녁 때쯤 아내에게 어디에 좀 다녀올 테니 문단속을 잘하고 먼저 자라고 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근방에서 그를 엿보고 있으니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가 있는 집으로 가더니 그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고 초저녁부터 갖은 짓을 다 하다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틈을 타서 그 잠자는 외간 남자에게 귀에 기름을 들어부어 그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남자를 죽여놓고는 도로 담을 넘어 나가서는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들어왔습니다. 이후 아내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들으니 어디 가겠다던 남편이 와서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황급히 남자를 깨웠으나 그는 이미 죽은지라 허둥지둥 그 남자를 침구와 함께 장롱 위에 얹어놓고 나가서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온 남편은 왜 침구를 깔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아내는 그만 큰일이 나게 되었습니다. 침구를 내리자니 거기는 분명히 죽은 남자를 싸놓은 상태이고 안 내릴 수도 없고 한참이고 망설이고 있는 찰나에 날도 다 새가는데 그만 잡시다. 했습니다. 그러나 싸늘하니 그냥 잘 수 없다고 하며 구태여 이불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있던 송장이 나왔고 남편은 깜짝 놀란 기색을 하며 내 인연? 서방질하다가 남의 서방까지 죽였느냐? 고 야단을 하자 아내는 벌벌 떨며 죽을 죄를 지었으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라. 고 말하고 그만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얼씨구나 좋다고 하며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기에서 얼마 안 가면 연못이 있으니 이 송장을 그곳까지 옮겨. 그 속에 송장을 넣고 오되 임기척이 나면 도로 돌아와라. 했습니다. 부인에게 송장을 들려보내놓고 몰래 그는 연못으로 달려가 숨어서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인기척을 내니
다시 송장을 들고 집으로 오자 아내를 앞질러 집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그냥 돌아온 것을 보자 죽일 줄만 알았지. 송장 하나도 치우지 못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고 다시 이번에는 뒷동산에 있는 공동묘지에다 묶어오라. 말하고 자기는 또 먼저 가 기다리고 있자니 아내가 시체를 들고 와 내려놓고 묻으려 할 때에 또 인기척을 내니 도로 그는 시체를 들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니 조만간에 날이 밝아올 시간은 닥쳐오고 하여 무섭고 마음이 조급하였습니다. 아내가 도로 시체를 이고 산으로 갔으나 여전히 치우는 데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부인이 도로 돌아오자 또 꾸짖으며 아내를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자신이 송장을 끌고 그 동네에 돈 많고 권세가 있는 집 앞에까지 가서 주인의 이름을 크게 불러대니 감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는데 뜻밖의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하니 주인이 화가 많이 나서 하인을 시켜 단번에 그 놈을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때의 시체를 문 앞에 세워놓고 숨어 있자니 하인 놈이 나와서 작대기로 문 앞에 서 있는 시체를 내리갈기니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그놈을 단번에 죽였습니다. 하고 말하니 홧김에 죽이라고는 말했으나 살인을 하였으니 야단이었습니다. 이때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척하고 그 집주인에게 어이구 어떻게 하시다 살인을 했습니까? 하고 말하니 주인이 살며시 다가와 몰래 소문이 나지 않게 좀 치워주시겠소. 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그걸 치우겠습니까? 하고 거절하니 애원하며 이 시체만 소문 없이 치워주면 내 땅 절반을 주겠다. 하고 방에 들어가 증서를 써달라고 하여 단단히 약속하고 시체를 끌고 시체의 주인 집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마누라 문 좀 열어줘. 외치자 이 집의 여인은 자기 남편이 부르는 줄만 알고 귀찮게 인제 와서 무슨 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그년하고 자고 오지. 욕설을 하며 나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 재차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하며 만일 문을 안 열어주면 죽겠다. 고하여도 나와 보지 않고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해.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시체를 대문에 메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 북어와 과일을 조금씩 가져와 죽은 남자의 상복 속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은 남자의 여자는 영문도 모른 채 이튿날 대문을 열자마자 그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상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아버지 제사에 쓰려고 제사 흥정까지 해가지고 온 것을 문을 안 열어줘서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며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방귀시 앞 옛날 어느 곳에 방귀쟁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슬그머니 근방에 사는 여자 방귀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을 찾으니 여자 방귀쟁이는 없고 조그마한 계집아이 혼자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희 어미 어디 갔니? 하고 물으니 아이가 우리 어머니 오시면 큰일 나요. 얼른 나가세요. 하므로 이 말을 듣고 섰던 방귀쟁이는 그 아이를 불러 그 집 부엌에 데리고 가서 아궁이 앞에 앉히고 방귀를 뿡 하고 한 번 뀌니 방귀가 아궁이로 해서 굴뚝으로 나왔습니다. 또 굴뚝에 가서 뿡 하고 방귀를 뀌니 도로 아궁이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아궁이로 가서 되풀이하여 연속 10여 번이나 그 짓을 하고 그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제 위에서 쉬고 그 부인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 집 여인이 돌아와 보니 자기 딸이 굴뚝강아지처럼 굴뚝채를 새까맣게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 꼴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너 왜 그 꼴을 하고 있니? 물으니 웬 놈이 와서 엄마를 찾기에 큰일 나기 전에 어서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엌에 데리고 와서 아궁이 앞에 앉히고 방구를 뀌어 굴뚝으로 나가게 하고 자꾸 방귀를 뀌어 아궁이로 나오게 하여 이렇게 됐어요. 하니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더욱 화가 나서 그래, 그놈이 언제쯤 갔니? 묻자 지금쯤 들 고개를 넘어갔겠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홍두깨를 들고 나와 엉덩이를 축혀들고 고개를 향하여 방귀를 뿡 하고 뀌니 홍두깨가 푸르르 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때 고개 위에서 쉬고 있던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니 휴 소리와 함께 홍두깨가 자기를 향하여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엉덩이를 축혀들고 서로 방귀를 뀌니 날아오던 홍두깨가 오던 길로 도로 날아갔습니다. 온종이를 두고 계속 방귀를 뀌어내던 방귀쟁이 부인은 그만 힘이 빠져서 홍두깨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효자 만든 금반지. 요새 어디 진짜 효자 효부가 그리 흔한가요? 부모가 늙어서 천덕꾸러기가 되면 제대로 봉양해야 하건 말건. 곁에나 두고 살면 그게 효자여 효부지 뭐 별게 있나요? 숫째 갖다 버리지만 않으면 어쨌든지 효자 효부 소리를 듣는단 말이거든요. 옛날에도 부모한테 효도하기는 쉽지 않았던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한 과수댁이 아들 삼형제를 두고 살았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뼈가 휘도록 일해서 아들 삼형제를 다번듯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장가보내 며느리도 봤습니다. 며느리 셋을 보고 손자 손녀까지 보는 동안에 나이를 먹고 기운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아들 며느리가 점점 과시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이리저리 쓰레기 마냥 내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러거든요. 늙은이가 괄시받고 먹을 것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뭐 뻔한 거죠. 병이 난단 말이에요. 그만 병을 얻어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니 아들 며느리 괄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무슨 몹쓸 버러지라도 되는 듯이 아주 박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혼자 내버려두고 삼형제가 다 세간을 나버렸습니다.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머니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참 신세가 처량하게 된 거죠. 병든 몸으로 혼자서 어찌어찌 보리죽이나 끓여 먹으면서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라고 있는 것은 콧배기도 안 베다가 보름 만에 한 번, 한 달 만에 한 번 그저 죽었나 살았나 빗죽 들여다보고는 가버리는 게 다거든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스님이 동량을 왔습니다. 사는 꼴이야 말이 아니지만은 이렇게라도 목숨 부지하고 사는 게 다 부처님 덕이다 싶어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나가 보리쌀 남은 것 한 대박 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물었습니다. 그런 몸으로 어찌 혼자 사십니까? 자제들은 없나요? 아들 며느리 삼형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살기 바쁜데 이 늙은 것 돌볼 틈이나 있겠어요. 나야 이렇게 사는 게 도리어 편하답니다. 그 말을 듣고 스님이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더니 바랑에서 금반지를 하나 꺼내주더랍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제법 값나가는 반지인 듯한데 그걸 내주면서 이것은 저 건넌 마을 장자댁에서 시주받은 물건이운데 병을 고칠 방도가 여기에 있는 듯하니 사양 말고 받으십시오. 받아서 꼭 손가락에 끼고 계셔야 합니다. 하거든요. 안 받으려고 해도 억지로 맡기고 가버리니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칠 방도가 있다는 말도 들은지라 스님 말대로 금반지를 손가락에 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지났는데 하루는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왔겠지 뭐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손가락에 못 보던 반지가 있는 걸 보고는 이놈의 큰아들 내외가 그만 눈이 환해졌습니다. 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게 우리 차지 돼야지. 아우들 차지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만 어머니를 대접하는 게 싹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박대했다가 금반지를 아우한테 물려주면 큰일이니까 말이에요. 내외가 달려들어 팔다리를 주무른다. 방에 불을 덮게 뗀다. 음식 장만한다.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뒤에 둘째네가 와서 보고는 금반지에 마음이 쏠리니까 또 대접이 극진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도 그랬습니다. 삼형제가 하루아침에 아주 효자 효부가 되었습니다.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얼굴이나 빗죽 내밀던 것이 이제는 하루도 안 거르고 날마다 와서 수선을 떠는 거예요. 이제까지 혼자서 죽지 못해 살다가 갑자기 삼형제 봉양이 극진하니 살판이 났지 뭐예요. 본래 어머니가 얻은 병이란 게 뭐예요. 자식들한테 괄시받고 잘 얻어먹지 못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그런데 대접 잘 받고 잘 먹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나은 거죠. 아주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삼형제 속마음이야 어떻게든 어머니한테 잘 보여서 금반지 차지하려는 욕심뿐이지만은 어찌됐든 효자 효부 노릇이 극진하니 잘된 일이지 뭐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호강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죽을 때는 금반지를 절에 시주했다네요. 스님한테 받은 것이니 스님한테 돌려준 건데 아들 며느리야 땅을 칠 노릇이지만 그놈의 반지 덕에 효자 효부 노릇한 셈이니 원통할 것도 없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